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이 사실은 이 99%에 해당하는 현상들이다. 물론 여기서 1%나 99%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만큼 적고 또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보자. 오감 중에서 촉각, 후각, 미각을 통해서 약 10%의 정보가 수용되고 청각을 통하여 20%가 수용되는데 가청 영역은 16에서 2만 헤르츠로 제한된다고 한다. 나머지 70%는 시각을 통해 파악된다. 그런데 우주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100%로 본다면 우리의 오감에 와닿는 물질은 4%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감의 인지 범위를 벗어나야지만 물질로 존재하는 소위 말하는 암흑 물질은 22%에 이르고 나머지 74%는 존재하기는 하는데 인류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인 암흑 에너지로 있다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정보의 분량이 실제로 얼마나 미미한가를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카발리스트들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체 인식 대상의 1%라고 뭉뚱그려 표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태까지 오감과 이성의 틀에 갇혀 고작 1%를 놓고 각축하면서 살아온 셈이다. 99%의 블루오션은 그대로 방치한 채 1%의 레드오션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들 인생이라니 꼭 우물한 개구리의 꼴이다. 여기 같은 우물 속에 두 부류의 개구리들이 있다. 우물 안에서 올챙이 시절을 보낸 개구리들과 우물 밖에서 자라나 잘못 뛰어들었다가 갇힌 신세가 된 개구리들. 각각 바라보는 하늘의 크기가 다른 것을 말할 것도 없다. 적어도 우물 밖을 체험해봤던 개구리들은 손바닥 하늘이 아닌 끝없는 하늘을 꿈이라도 꾸지 않을까? 99%의 블루오션, 우리 앞에 엄연히 존재하는 미지의 99% 세계, 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꿈과 희망이다. 그동안 우리가 실패와 단절과 부진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1%의 세계에서만 허우적거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과감히 99%의 세계에 마음을 열면 길이 트일 수 있다는 사실에 눈 감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공연히 고집부리지 말 일이다. 1%의 세계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한다. 무한 가능성의 영역 99%는 드넓디 드넓은 블루오션이다. 거기로 드는 길은 꿈과 희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래 문제 연구단 체인 코펜하겐의 미래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롤프 옌셰는 꿈의 진가를 이렇게 밝힌다. 미래는 확실성이 아닌 꿈으로 만들어져 있다. 미래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꿈에 존재한다. 미래는 꿈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업가는 훌륭한 소설가가 이야기를 상상하듯이 사업의 미래를 상상해야 한다. 룰렌 앤시아는 우리의 담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꿈속에 미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미지의 99% 지대가 우리 꿈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멋지다. 판단과 느낌에 매여 살면 1% 지대를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하여 희망과 꿈을 품으면 우리는 어느덧 99%의 지대를 향유하기에 마련이다. 보라, 들으라, 직관하라.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가 우리에게 99%의 세계를 누리는 법을 깨우쳐준다. 모차르트가 여행 중에 피아노를 잘 치기로 소문난 한 소년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듣던 대로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소년의 피아노 연주가 끝나자 그의 부모가 모차르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 아이도 선생님처럼 작곡을 하고 싶어 한답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세요. 소년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모차르트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을까요? 글쎄다. 그렇게 물으면 나도 답변하기가 곤란하단다. 아직 내가 작곡을 하기에는 이른 나이 같구나. 소년은 의아스러운 눈빛으로 모차르트에게 되물었다. 선생님도 지금 내 나이 때 작곡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 그랬지. 그치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작곡을 어떻게 하냐고 묻지 않는단다. 그냥 떠오르는 것을 음표로 그리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지.
나는 내가 그러한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란다. 잔뜩 기대했던 소녀는 적잖이 실망한 투로 이렇게 대꾸했다. 나는 다만 작곡을 잘하는 법이 쓰여있는 책을 추천받고 싶었을 따름이에요. 그러자 모차르트는 온화한 얼굴로 소년의 손을 잡고서 창가로 데리고 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책이 있기는 하지.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란다. 저기를 보렴. 하늘이 있고 들판이 보이지. 나무 숲을 흔드는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니? 음악은 바로 저기 자기 마음 속에 저장된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음표로 옮겨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 가장 훌륭한 음악은 저 자연 아래라는 책에 들어있지. 그리고 가장 훌륭한 작곡 비법은 바로 너의 눈과 귀가 가슴 속에 들어있단다. 모차르트는 손가락으로 소년의 가슴을 가리키며 여러 번 강조하여 말했다. 모차르트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일러준다. 열린 눈으로 보라 허투루 놓쳤던 꿈의 세계를. 열린 귀로 들어라 호공을 날아다니는 온갖 소리들의 향연을. 열린 가슴으로 직관하라 99% 미체험의 영역을. 괜찮다, 괜찮다. 세상이 내 희망을 빼앗았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난다. 분노를 어찌해야 하나. 요즘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별별 방법을 다 써봐도 잘 안 되거든요. 화를 내야 할 이유는 많다.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대기업,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 자신의 희망을 깔아뭉갠 세상, 나아가 자녀, 남편, 아내, 시어머니, 시누이 등등 카고보이 친정 식구들은 없네요. 이들로 인해 부글대는 억하심정은 분명 각각 그럴싸한 명분이 있다.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나의 답변은 단순합니다. 화낼 일을 만들지 마세요. 아무리 항의가 빗발쳐도 한 고집 하는 나는 또 말합니다. 화가 나시겠죠. 그래도 상책은 그런 화나는 일을 화낼 거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음표 물음표. 감정이입 최고. 어? 감정이입 최고. 사실입니다. 화나는 일도 상처받는 것도 불행해지는 것도 세상에 내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어느 누군가가 또는 어떤 일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했다면 이는 그것이 직접 내 화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것을 화나게 하는 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내가 화를 허락했기 때문에 화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자, 봅시다. 지금 내 눈앞에 내 비위를 건드릴 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욕설, 폭행, 사기, 모독, 멍청한 행동 등등.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행동은 일단 판단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후 선택이라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 내 안에 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그 책 좋은데 뭐예요? 뭐? 야, 희망의 귀환이야. 아, 아파도 가슴이 뛴다 읽으신 거였어요? 다 읽었죠 벌써. 아, 책을 안 넘기고 있었어요. 그럼 환장한 99%의 올, 엄마 환장한다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네, 99%의 블루 오션도 읽었나요? 다 읽었죠 지금. 1%의 영역까지 읽고 지금 괜찮다 괜찮다 읽을 차례입니다. 아, 그럼 제가 괜찮다, 괜찮다 읽을게요. 괜찮다 괜찮다 그 뒤에 나오는 거 있는데 괜찮다 괜찮다 읽어봐. 이거 내용 되게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세상에 내 희망을 빼앗았다는 생각할 때 아 내가 문, 딴 책 읽는 줄 알고 문에 있었구나. 화가 난다. 분노는 어쩌하냐. 요즘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은 부쩍 많아졌다. 세상에 나를 화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별별 방법을 다 써봐도 잘 안 되거든요. 화를 내야 할 이유가 많다.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대기업은 꼴보기가 싫은 직장 상사, 자신의 희망을 깔아뭉개는 세상, 나아가 자녀,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등등. 아, 이거 읽으셨네요, 언니가. 음, 등등 인해 부글대는 억하심정은 분명 각각 그럴싸한 분명입니다. 내가 그래 네, 했잖아. 친정 식구는 없네요라고. 음, 싱겁게 느껴지지만 나는 답변은 단순합니다. 화낼 일을 만들지 마세요.
아무리 항의가 발발쳐도 한 고집하는 나는 또 말합니다. 화가 나시겠죠. 그래도 상책은 그런 화내는 일도 화낼 거리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화나는 일도 상처받는 것도 불행해지는 것도 세상에 내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만일 어느 누군가가 또한 어떤 일을 나로 하여금 화나게 했다면 이는 그것이 직접 내 화를 불러일으켜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것을 화나게 하는 일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내가 화를 허락하였기 때문에 화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자, 봅시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비위를 건드릴 만한 일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욕설, 폭행, 사기, 모독, 멍청한 행동 등등.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행동은 일단 판단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후 선택이라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내 안에서 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나는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저 행동으로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노라. 내가 왜 그 행동 때문에 화내서 나의 소중한 하루를 어쩌면 이틀, 어쩌면 평생을 망쳐야 한단 말인가. 화내는 것은 나의 의무가 아니다. 지금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화를 내게 되면 해로운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소화장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화를 자주 내면 일찍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뇌세포도 손상되어 뇌가 위축되곤 합니다. 그러기에 미국 속담 위협에서 한치 모자라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은 일단 생겨난 화의 기운을 흐트려 소멸하려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용량이 초과하면 파루를 떠는 현상이 생깁니다. 소통의 달인, 영국의 전 총리 처질이 이 이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국회에 토론할 때 그는 말에 웨지 우드맨 하원 의원의 몹시 격광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배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이에 처칠은 편안한 웃음을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친구 워지 우드벤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의 체구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분량만큼 화를 내시죠. 순간 벤 의원은 마음을 풀어줬고 장내 분위기도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화가 생기려고 할 때 생각을 조절하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것은 최상의 지혜입니다. 나는 조만간 분노에 침착하여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참으로 미련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애초부터 분노 또는 화내는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생각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그것도 내 행복과 평화가 더 소중하다. 나는 이 두 가지의 천하는 무엇하고도 안 바꿀란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입니다. 거짓말같이 통합니다. 나에게 이런 마음을 다스리기를 가르쳐준 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놀란 제자들이 찾아와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시다니요.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제자들에게 이렇게 달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꼭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애시당초 분노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기발한 지혜입니다. 만일 분노, 에너지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막는 데 실패했다면 그때는 그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나는 졸저 무지개 원리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예시했습니다. 요약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손이나 발로 타격하여 분노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스쿼시, 골프, 야구 등 이를 모두 손에서 치는 활동으로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이들 운동을 통해서 분노를 신체로부터 공의 속도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축구처럼 무언가를 차는 행동 역시 분노의 배출구가 됩니다. 화가 난 사람들은 종종 격분해서 아무데나 발로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억압된 분노를 없애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둘째,
이로 씹는 행위를 통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가끔 질긴 음식을 먹을 때처럼 무언가를 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건 역시 마음의 불만이나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많이 씹어야 하는 음식을 먹고 나면 분노가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어 편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옆집 아줌마를 자주 씹던데. 셋째, 고함 지르기. 방법으로 분노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마음속에 있던 답답한 기운이 소리의 에너지로 바뀌어 밖으로 나갑니다. 가끔 사람들은 싸울 때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고 입으로 무는 등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모두 분노를 몰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싸우고 나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런 행위를 통해 모든 분노가 해소되어 좋은 느낌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치를 알면 다스리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 재밌지? 음, 그래서 그렇게 씹으셨구나. 자기 일도 아닌데. 재밌지? 아, 오늘 이거 되게 많이 와닿네. 239페이지. 정말 많이 언니 와닿는다. 읽어. 길이 목표다. 즐겨라. 내 인생의 약도. 방황의 출구. 지난해 말 오래간만에 밑줄 치며 책을 읽었다. 윌리엄 데이먼의 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인간 발달 연구의 세계 3대 석학이 쓴 글답게 직관과 논리가 시원시원했다. 취업이나 미래 진로 앞에서 불안으로 망설이고 방황하고 때로는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청춘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저자의 답변은 간명하다. 스스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묻고 그 답을 찾도록 도우라. 한마디로 목적의식이 답이라는 주장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목적은 평온한 시기에는 행복을, 고난의 시기에는 인내할 수 있는 회복력을 부여한다. 행복과 희망에 관해 비교적 집요한 연구를 해왔음을 자부하는 나는 이 글로써 저자가 설파하고자 한 목적의 전천후적 효용에 전폭적으로 공감한다. 이 책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의 약 20%만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다수는 꿈만 가지고 있거나 이것저것 취미 삼아 찔러보거나 아예 아무 관심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목적을 새로이 설정하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되어줄 수 있었다고 한다. 목적과 관련하여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것 하나, 흔히 한 사람의 일생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선택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배우자의 선택, 둘째는 직업의 선택, 셋째는 가치관의 선택. 여기서 이들 세 가지 가운데 배우자와 직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게 된다. 그런데 가치관에 대해서는 골치 아픈 주제라고만 여기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다. 하지만 가치관의 선택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선택은 그 사람이 사는 집의 친정의 색깔을 결정하고 직업의 선택은 그 사람의 활동 반경을 결정하지만 가치관의 선택은 그가 이고 사는 하늘의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로 어떤 사람이 파렴치하게 사느냐, 대충 사느냐, 아니면 보람있게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가치관에 달려있지 않은가? 인생 목적이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관의 선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1960년부터 20년 동안 미국 블루클린 연구소에서 아이비리그 예비 졸업생 1,500명을 대상으로 직업선택 동기에 따른 부의 축적 여부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마디로 어떤 소신하에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아보았다는 것. 이들 중 1245명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선택했고 255명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다. 20년이 지난 1980년 그중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101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발견되었다. 백만장자 101명 중 100명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단 한 명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결론이다. 꼭 새겨둘 필요가 있는 역설이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선택한 사람보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이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100배나 높다니. 이와 비슷한 통계 조사가 영국에도 있었다. 성공을 행복보다 우선순위로 여긴 사람들과 성공보다 행복을 우선순위로 여긴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더니 후자가 전자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았던 것. 둘 다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일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계속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네. 엄청난 차이. 또 하나 섬뜩한 대조에 주목해보자. 미국을 개척하는 시기 18세 초 두 명의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안고 신대륙의 미국에 내려갔다. 바로 맥스 주크스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들은 가치관을 판이하게 달랐다. 유산균을 먹어가지고 맥스 주크스는 내가 이곳에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 내 자손에게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뉴욕에 술집을 차렸다. 결국 그는 당대의 큰 부자가 되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적 자유를 주어진 이 나라에서 보람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150년이 지나 뉴욕의 교육위원회가 이 두 사람의 자손의 추적한 끝에 다음과 같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맥스 주스크의 결국 뉴욕의 무대의 한 강력범의 대부가 되었고 그 후손 중에도 도합 1107명 이상의 감옥살이, 정신질환, 극빈 등의 비참한 삶을 살더라는 것이다. 반면 조나단 어워즈 플린트 대학의 창립자가 되었으며 1394명의 후손을 퍼뜨렸고 그 중에 도합 587명 이상의 성직자, 교수, 정치인, 실업자, 학자 등 실업가. 실업가, 학자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헌, 공로자들로 밝혀졌다는 얘기. 오싹해지는 차이다. 그러니까 목적을 잘 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잘? 인생은 본디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며 소중하다. 이렇게 귀중한 인생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으로 대충 쉽게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 도박판처럼 한바탕 여겨서도 안 된다. 남들이 저 앞에 간다고 조금 하다 페이스를 놓쳐서도 안 된다. 늦더라도 나는 당당하고 선한 목적을 세우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다. 목적이라 하여 굳이 거창할 필요가 없다. 윌리엄 데이먼은 말한다. 목적은 영웅적이지 않아도 고귀할 수 있다. 역사적 시대에 구한 용기 있고 드라마틱한 영웅감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귀한 목적은 매일매일 평범함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공동체의 진보를 위해 일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참여하는 시민, 이 모두가 고귀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시간과 배려, 노력이나 재산의 자선단체, 친구, 가족, 공동체 믿음, 직업을 바치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시간에 강해서 표류하라. 흔히 꿈의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들 말한다. 나는 이를 굳이 마다하지도 않지만 적극적으로 권하지도 않는다. 나는 이를 꿈의 계획농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다. 이는 자신의 꿈에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때되면 인위적으로 전지도 하고 하면서 꿈의 결실을 보려는 접근법이다. 꿈이 이루어질 확률은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농법으로는 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남기 마련이다. 주위 환경의 피해, 잔류 농약 그리고 건강의 이상 등 이런 이유로 나는 꿈의 유기농법 내지 태평농법을 권한다. 꿈이라는 나무를 파종만 하고 생태 이치에 맡기는 것이다. 오로지 생태적으로만 경합하고 상생하면서 결실을 맺도록 말이다. 그러면
설령 소출은 적다 하더라도 그의 꿈의 결실은 우주 환경과 농부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자연의 환상적인 풍미로 기쁨을 주게 되어 있다. 나더러 고르라 한다면 로드맵보다는 표류다. 로드맵보다는 표류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목적에 이르는 접근법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계획해서 실행해 간다는 발상보다 인생의 고비를 맞았을 때 확실하게 큰 방향을 잡은 다음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도록 권장하는 것. 이른바 표류다. 이런 결론은 명백해졌다. 꿈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줄곧 품고 있되 확실하게 큰 방향을 잡은 다음 그 시간의 강 속에서 표류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라. 나는 지금 표류 중이에요. 아하, 표류가 정말 단단하고 짱짱하게 잘 될 거예요. 걱정 안 감사합니다. 하셔도 돼요. 네, 의보만리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분인데? 39분인데 내일 하도록 할 거야. 어디 가시게요? 아니, 어디 안 가요. 안 가는데, 음. 이거 다음 주까지